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깝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절망적이고 정말 안타깝고 힘든 장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견뎌내고 인내한 끝에 성과를 내고 열매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해 뜨기 전에 가장 동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이제 앞으로 가망이 없겠다라고 할 때쯤에 해가 뜨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면서 빛이 발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물론 주변 여건이 정말 녹록진 않아요.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뭐 국채에 대한 문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 또 물가, 유가 관련 문제, 또 이 산업의 문제, 복합적인 위기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단면적인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메이저급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올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매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문제예요. 이 미국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이 5%라는 건데, 국채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 보시면 돼요. 국가가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현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증서를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책정을 이제 하게 될 텐데, 10년 만기, 보통 2년 만기, 뭐,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장기적인 채권은 보통 이제 중장기 채권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단기는 2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채권을 발행하죠. 근데 미국도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년 정도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너네한테 어떤 이자를 주겠다라는 증서를 발행을 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코로나 때는 제로 금리가 되면서 제로 금리가 됐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국채를 사는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채권이 아닌 주식, 뭐 비트코인 이쪽으로 다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저금리 시대라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다 간 거란 말이죠.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결론적으로 국채 수익률도 결국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1%, 2%였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발행된 채권은 4%, 5%, 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채권은 1%, 2% 수익률을 주는데 최근에 발행된 거는 5%까지 수익률을 줘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린 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1%, 2% 수익을 받을 바에 그거를 다 청산하고 내가 5%짜리 주는 채권을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채권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그러면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존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채권 1%, 2%의 금리를 주는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팔다 보니까 최근에 3월 달처럼 어,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다든지 그 이유도 미국의 채권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같은 이유로 1%, 2% 수익률을 주는 채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왜?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다 빨리 팔아버리고 더 많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내가 갈아타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채권을 결국 다 어, 감당하지 못하고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어떤 음, 주요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또 한 번의 문제는 뭐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될 이자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진 이 가장 큰 문제, 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산안 처리거든요. 예산안 처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부채를 계속 여태까지 늘려나갔어요. 근데 미국 정부 또 그렇고 미국 정부와 이제 하원에서 싸우는 게 그거죠.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은 더 이상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없다. 긴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니다. 발행해서 이 미국의 정부에 쓸 금액들을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굉장히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계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서로가 태클을 거는 거죠. 공화당은 안 된다, 긴축해야 된다, 유치한도 못 늘린다, 민주당은 늘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확실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어떤 뭐 신용도가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만큼의 어떤 그 부채도 늘리지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사업 추진이라든지 미국의 신인도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국채의 그 수익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5%를 터치했다는 건 200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는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5%를 터치한 게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게 2007년도야.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러다가 뭐가 터지지 않을까? 뭐 불안감도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5%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 원, 뭐 2만 원, 이런 단위, 막 000 단위, 그리고 어떤 변하는 5%, 5, 10, 15 이렇게 변하는 어떤 이 변하는 단위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맛있죠. 뭐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걸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그런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이 돌파라는 거는 진짜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5%가 넘어버렸어요. 완전 넘진 않았지만 다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5%가 정말 넘어가서 안착이 된다면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진짜 패닉 세일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왜냐면 다 모든 주식상을 다 팔아버리고 다 금이나 달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뭐 더불어서 미국 정부도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의 미국 정부가 내야 될 어떤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자체도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면 또 부채 한도 협상은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일단은 또 11월에 또 봐야 되겠죠. 또 예상한 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끝맺음을 지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국제 수익률이 겨우 5%가 넘어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돌파만 했다가 잠시 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형국이라면 다행히 시장은 반등을 분명히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국채 수익률을 또 결정짓는 요인이 있어서 미국의 금리가 중요하겠죠. 근데 미국 금리를 또 올리느냐 마느냐의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아직 변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여태까지 CPI는 감소를 하는 분위기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뭔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갈등, 전쟁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양자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것이 만약에 주변 국가로 확전이 돼서 이란까지도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유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를 또 생산하는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 이란이 또 끼고 있는 이 해협 중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란이 만약에 뭐 안보상의 이유로 봉쇄를 해버리거나 공격을 해버리면 이 석유 원유 운반하는 어떤 해협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어떤 이 수송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로막히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또 유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란의 개입 자체는 굉장히 큰 위기다. 그렇게 봐야 돼요. 특히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 유가가 지금 다행히 뭐 90달러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란이 개입하거나 확정이 되면 유가는 진짜 10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CPI가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행히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 이란발 악재를 조금 더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큰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원유를 통해서 유가를 좀 떨어뜨리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베네수엘라도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당장에 지금 만약에 이란이 개입하면서 유가가 폭등한다고 했을 때는 당장에는 효과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다 금이나 안전자산인 달러, 금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굉장한 암흑기 속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대가 돌파 후 안 차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 바이든 정부도 예전에 대선이 문제가 있고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는 형국이에요. 5% 이상의 뭐 밀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이제 더 이상 가라지고 민간인 폭격이라든지 희생을 주지 않게끔 계속 압박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하고의 충돌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란이 지원하는 이제 헤즈볼라와의 싸움이 이어진다면 조금 이제 그런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는 계속적으로 헤즈볼라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5%대 터치는 했지만 5%대 터치 후 안착하면서 계속 5%대를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중동 정세가 확전이 돼서 제5차 중동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미국이 뭐 완벽하게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주식장으로서는 조금 더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모양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지나긴 할 거예요. 당장의 중동이 이 정세가 완전히 뭐 깨끗하게 교통정리가 되진 않겠지만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겠다. 단지 그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 뭐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다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분 자체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그런 재료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포기하고 절망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미국 정부나 연준은 뭔가 할 거예요.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위기이기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음, 시장은 어쨌든 간에 뭐 혹시라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까지도 확전이 되는 양상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악재로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이 정세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요. 국제 수익률 10년 만기 미국의 국제 수익률 5%가 결론적으로는 안착이 돼 있지. 그리고 그것에서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주식시장을 접근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지금 2,4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빠지더라도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우리가 조금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한 주씩 이렇게 사는 전략은 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면 일단 3분기 바닥을 2, 3분기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식은 어쨌든 간에 꿈을 먹고 성장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4분기부터 내년은 좀 더 좋아진다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분명히 내년 장은 올해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든 악재를 다 두들겨 맞고 바닥을 짚고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너무나도 겁먹지는 마시고 올해 조금 어렵고 폭락했을 때 분할로 좋은 종목들, 섹터의 종목을 모아가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이런 전쟁과 어떤 유가 폭등에서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또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의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만히 방관할 수는 없다. 특히 대선도 있기 때문에 뭔가는 할 거다. 그 뭔가를 우리가 좀 한번 기대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뭐 금융 긴축을 완화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금리를 더 이상 이제 올릴 수 없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이 악재와 이 절망이 다시 또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지나가는 흐름이라 보시고 대응하지 네 일단 보수적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고 또 좋은 종목 실적이 또 개선될 수 있고 또 기업 구조가 괜찮은 종목들을 또 매수하시는 전략을 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이번 주도 이제 어, 주말 동안에 좀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가오는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